이번 헌법에서는 교전 중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적대적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그냥 이 국가만 명시를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왜 남쪽 가수들은 그렇게 뛰면서 노래 부릅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못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의 그 북한 MZ 세대들이 남아들지 않도록 막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냐? 철저한 대남 쇄국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의 시선 이승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죠. 하지만 한반도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 한반도에 닥칠 여러 파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 면에서 저희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 가장 정통하신 분이죠.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장관님 기다렸습니다. 그 어디야 저 뉴스토마토. 네. 시절에 보고는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데서 만나니까 좀 그것도 새롭죠. 괜찮네요. 괜찮죠. 그때가 좀 추울 때였어요. 네, 그렇죠. 장관님 멋지게 가죽 코트 비슷한 걸 입고 오셨어요. 제가 비슷하면 기억합니다. 바로 네. 그 이태리제 가죽 코트요. 너무 이태리제. 멋져가지고 네, 한번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급하게 좀 전화를 드려서 장관이 한번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고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6일에 통일부에서 기자단 대상 언론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라는 걸 브리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7일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했고 조국 통일 조항까지 삭제했다고 합니다. 내용 대략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네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건 뭐 얘기는 됐던 일입니다. 2023년 12월 달에 조선노동당 8기 15차 대회인가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 네. 김정은이 이제 당 행사에 참가할 때는 총비서 자격으로 하는 겁니다. 당의 최고 책임자가 총비서니까. 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남과 북은 동족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미 우리의 제1의 적대국이다. 남과 북 관계는 적대국 관계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은 네. 남과 북은 교전 중인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24년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이제 헌법에도 네. 헌법을 개정을 해서 그 통일 관련 조항을 다 빼버리고 이제 통일은 틀렸으니까 통일하기도 어려우니까 통일 조항을 빼겠다. 네. 그리고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쪽에서 예의주시를 했지만 헌법 내용이 잘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헌법 내용을.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쉽지 않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김일성, 김정일 시대만 해도 소위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다가도 이제 그걸 분명히 했었죠. 네. 말하자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입각해서 사회주의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김일성 때부터 명시를 했었고 김정일 때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승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때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때가 되면서 이제 그래서 계속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니까 야,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끌고 있는 남한한테 코가 꿰이면 네. 이건 우리는 없어지는 거고 말하자면
뭐 공산화 통일의 반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그때는 우리는 말하자면 북한 인민 전체가 2등 국민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들 입장에서 일종의 흡수 통일 뭐 이런 글쎄, 개념인가요? 흡수 통일 당한다. 바로 이제 역시 박사님 다르다. 흡수 통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이제 남과 북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정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연설을 했었어요. 2024년 1월 달에. 근데 그 뒤에 헌법조항이 바뀌는가를 이렇게 주시를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네, 그러다가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헌법을 거의 152개 조항이든가까지 네.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서문도 새로 쓰고.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서 입수가 된 것 같아요. 뒤늦게. 네. 그러니까 5월 6일 날 통일부에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열었는데 네. 거의 한 달 좀 지나서 입수가 됐던 거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영토조항을 이렇게 했어요. 영토조항이 아마 제2조에 들어가 있던가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그 연방. 북한은 우리는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라고 그래요. 러시아 뭐 이렇게. 러시아 네.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북쪽으로는 네.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그 경계를 나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만 북한의 영토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 전만 해도 조선 반도의 무슨 뭐 평화적 통일이니 뭐 사회주의 통일이니 하는 식으로 표현을 썼었는데 조선 반도라는 걸 이제 잊어버리자. 괜히 그 얘기 잘못했다고는 우리 인민들한테 통일에 대한 환상이나 심어주고 네. 통일에 대한 환상을 지우지 못하면은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먹힐 수 있다 하는 공포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네.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2023년 연말 12월 달에 김정은 그 총비서가 네. 노동당 대회에서 남과 북은 교전 중인 적대적 이국가다 하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 헌법에서는 교전 중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적대적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그냥 이국가만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전 중이라는 단어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살아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교적 평화지향적으로 나가니까 교전 중이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제 적대적 두국가라는 것을 그렇게 굳이 안 쓰거나 무슨 뭐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헌법에 작년 그러니까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 열린 최고인민회에서는 네. 그냥 그 적대적이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가 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렇게 그러한 변화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첫째 북한 체제 인정한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한반도 평화 공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동 성장. 공동 성장.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네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퍼주기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기 전에는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 사이에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협조를 하고 남북 간에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통일부 장관도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9일인가 네.
국무회에서 무인기 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음. 무게감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나니까 네. 바로 김여정 그 9시간 후에 김여정이 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국가 수반께서 네. 국가 수반이 거기서 이제 김정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번 헌법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3월 23일 날 개정된 헌법에서 김정은을 국가 수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전에는 그냥 국무위원장이었는데 국무위원장에서 국가 수반. 위원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직명이 바뀐 건 아니고 국무위원장이지만 네. 그분이 최고 그 이 높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국가 네, 수반은. 네. 네. 국가 수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상당히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뭐 평가하셨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이번 헌법 개정의 어떤 헌법 개정을 북한의 헌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 맥락. 배경이라고 네. 할까 그 토대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쪼개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외교부에서도 뭐 성명 같은 거 나오면요 굉장히 두리뭉술 하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언어, 형용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데 가장 최고봉이 북한 쪽 문장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전 중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느냐, 이것을 슬그머니 빼느냐, 적대국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처럼 그쪽을 계속 수십 년간 들여다 보신 분들만 행간을 읽을 수 있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91년에 이제 기본합의서에 이제 특수관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뭐 특수한 관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문장을 외웠었는데 지금은 또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남과 북은 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네, 네.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그 특수관계라는 얘기는 네. 그 민족 내부적으로는 서로 국가가 아니고 왜냐하면 통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통일된 데 하나의 국가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두 개 국가로 유엔에도 가입을 했다. 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 국가지만 그렇죠. 민족 내부적으로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걸 특수관계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72년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그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동서독 관계를 서독 최고연방법원에서 성격 규정을 하기를 네. 이렇게 기본조약을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장차 통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잠정적인 조치고 그런 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관계는 특수관계다. 독일어는 베존데레스 베치웅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영어로 한다면 뭐 스페셜 무슨 뭐 릴레이션스 그렇죠. 정도? 네. 그 특수관계를 91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 DMZ 그 부근에 방벽을 쌓고 이런 것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저쪽에서 쳐들어올까 봐 사실 무서워서 방벽 쌓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쪽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이쪽에서 밀고 올라올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네. 정권 초부터 무인기 보내고 이제 최근에 뒤늦게 밝혀지고 있지만은 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발해서 먼저 우리가 자극을 해가지고 네. 작은 자극에 그쪽에서 크게 이제 도발을 해 오면은 그걸 핑계대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안 걸리니까 나중에는 네. 그냥 난데없이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안에 무슨 뭐 이 종북 좌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무슨 척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네. 바로 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도발적이고 군사적 충돌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무인기도 보내보고 네. 용산에 한번 하나 들어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우리 쪽에서는 뭐 그 난데없이 북한이 보낸 걸로 그때 보도가 됐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개 보냈는데 북한이 한 개 보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그 대항 조치로서 오물풍선도 보내고 했는데 네네. 오물풍선도 많이 못 보냈어요. 보낼 오물도 없어요. 어쨌든 전단지가 먼저 시작됐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그들이 이제 글쎄요. 근데 그것도 네. 이제 안 되니까 오물풍선. 네.
그런데 계속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은 그 감지가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2024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 12월 4일 날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그때 아마 그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 근처에서는 굉장히 이쪽에 대북 그 군사 행동이 네. 좀 북한한테 위협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경의선 철도 끊어내고 기차 못 올라오게 그렇죠. 네. 동해선도 철도 끊어내고 그다음에 금강산 가는 길목 개성공단 거쳐서 개성 시내로 들어가는 골목이 평양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만은 그 길을 북쪽 방송에서 내가 봤어요. 네. 10m 폭으로 5m 깊이 네. 150m 길이 구덩이를 팠어요. 네. 그 얘기는 10m 폭이면은 탱크 못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막겠다는 거죠. 네. 그렇지. 자주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끊어놨는데 지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영토정적까지 신설했지만 중요한 것은 영토를 그렇게 그 물리적으로 장벽을 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좀 쌓고 있다는데 지금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네네. 앞으로의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문화적인 그 부분하고 그 전에 일단 그 북한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하고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그 맥락상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궁금했던 건 그래 24년 1월에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지 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뭐 이런 거 계속 블라블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실제 3년 내내 저쪽을 이제 그 유도했었던 거잖아요. 계속 이제 북한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죠. 뭐 북한도 맞대응했지만, 근데 그건 어쨌든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뭐 파리로부터 해서 유엔 가서도 그렇고 전후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뭔가 화해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또 헌법까지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하. 화를 낼 수는 있었는데 정권 바뀌었으면은 모른 척하고 약간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데 굳이 법까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도대체 그래요. 뭔가요? 좋은 네. 질문이에요. 저건 북한학을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그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그 물리적인 장벽을 쌓았는데 물리적인 장벽 쌓았는데 그러니까 길 파내고 철조망 치고 비무장지대 안에는 장벽도 몇 군데 탱크가 올라올 수 있는 개활지에는 장벽을 2중 3중 쌓고 있다 이거 지금. 네, 뭐 4m짜리도 있다고 높은 데는 아마 높이가 아마 11m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 네. 약간 근데 이제 문화적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2020년 12월 달에 갑자기 북한의 그 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자기네가 최고인민회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남쪽의 그 음반이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 드라마 네네. 또는 무슨 뭐 영화 이런 것을 USB 형태로나 CD 형태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용. 네, 저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보고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무슨 뭐 7년 이상 징역에 무슨 뭐 무기징역도 때릴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남쪽 북한의 MZ 세대들이 네.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말투를 흉내를 내고 남한 노래를 듣고 남한 노래가 되게 막 몸을 막 못살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그렇지. 네네. 김정일 위원장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왜 남쪽 가수들은 그렇게 뛰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렇죠. 예전에 뭐 조용필 그 예전 가수 그 정도만 해도 북한에서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젊은 그 아이돌들 이런 것들은 북쪽은 탁 똑바로 서가지고 그 애국가 부르는 식으로 맞아요. 수령님 찬가 부르고 하는 건데 남쪽 막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옷도 그냥 뭐 알록달록. 알록달록하고 정신없다 이게.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북한 MZ 세대들이 그걸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민들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남한화되고 있구나. 네. 이러면은 소위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쪽한테 먹히고 있는 쪽이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통해서 더 이상 그런 것이 못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거의 그 북한 MZ 세대들이 남한화되지 않도록 막자. 네. 또 하나 2021년 8월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네. 또 이제 발표가 났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서 단속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네.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우러러보고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를 이 미화하는 네. 그런 식의 교양을 심어줘야 된다. 아. 법적으로. 하나는 네거티브한 거고 후자는 본인들 입장에서 포지티브한 거네요. 그렇지. 그다음에 네네. 또 83년 그것도 여러모로 기억을 하는데 평양 문화의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도 밝혀놨어요. 그게 네.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투의 말투를 흉내낸다 이거야. 연애는 남녀가 오빠라고 그러고 자기라고 그러고. 맞아요. 오빠 자기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문화적 장벽을 쌓는 건데 네. 그 문화적으로 남한한테 이제 남한화되면은 사상적으로 남한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백두혈통이고 뭐 3대 세습이고 말이야. 이거 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는 식의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거야. 네. 내부로부터. 아.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냐. 철저한 대남 쇄국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 철저한 대남 쇄국 정책을 제도화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게 그냥 그게 물리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게 다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장벽을 쌓는 일종의 물질적인 토대 구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얼핏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남용이다. 그리고 대외용이다. 그리고 뭐 영토 조항 말 그대로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 골마 터지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그러니까 청소년 교양 보장법이나 무슨 뭐 이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법률 아니에요. 법률. 네네. 법률의 토대는 헌법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률을 먼저 만들고 원래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 밑에 법률이 쫙 나오고 원래 그래야죠. 행정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법이 먼저 나왔는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소위 지붕 같은 틀을 만들었네요. 그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인데 그걸 이제 뒤늦게 지난 3월 20일, 23일 최고인민회에서 네. 뭐 정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건데 사실 재밌는 게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하고 김정은이 벌써 한 15년, 16년 됐습니다. 예, 집권한 지. 이게 문화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김정일 그때는 약간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장마당이 됐든 뭐든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었다면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김정은은 오히려 막 엄청나게 옥죄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역설이라는 생각도 들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김정일과 김정은을 굳이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제 질문은 2011년 이후 15년째 지금 김정은이 그 장악을 하고 있는데 혹은 뭐 컨트롤하고 있는데 북한 사회는 보시기에 지금까지 꽤 안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헌법까지 개정한 거 보니까 오히려 불안정한데 이렇게 보시나요? 바로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불안정해졌는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 2000년 6.15 정상회담에 뭐 합의하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올라와서 뭐 사진 찍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남한에서 쌀도 가고 비료도 가고 하는 것도 다 좋았지만은 네. 반면에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그 와중에 남쪽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죠. 쌀과 네. 비료만 오고 금강산으로 동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쪽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바로
남쪽의 흔드는 노래를 따라 배우는 그런 말하자면 폐단이 생겼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리고 패션까지도 흉내를 낸다. 아, 북쪽의 젊은 여자들도 이렇게 뭐 S라인 무슨 뭐 그렇게 옷 못 입습니다. 아, 그. 안 돼요, 그건. 그렇군요. 안 돼. 네. 펑퍼짐한 옷 입고 뭐 이래도 돼요. 작업복. 네.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 전 MZ 세대들이 남한화 대동 만드는데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020년 12월 달에 반동 사상 문화 배급을 만들 때까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남쪽에서 유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주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소위 그 김정일 위원장 때 2002년이지만은 정상회담 하는 후에 네. 남한 정부를 믿고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고 그래서 소위 장마당도 이제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우리 기업은 달라가지고 이제 국영기업이지만 그렇죠. 네. 지방에 있는 국영기업들이나 또 협동농장이 국가에서 내려가는 그 책임량 노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만을 달성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현지 사정에 맞게 당신네 기업에서 그리고 당신네 동네에서 필요한 거 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걸 생산하고 또는 뭐 농사를 지어라. 가령 산비탈이 많은 함경도 쪽에서는 쌀 농사 못 짓던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감자나 심고 그래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줬단 말이에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만 대내적으로 이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식 개방개혁을 소위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간 거죠. 초반부터. 그러니까 네.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는데 이걸 아버지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뭐 근간을 흔들었다 뭐 이런 그렇지. 느낌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비록 내가 스위스 유학을 할 때 보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잘 사는 방법을 알고 있고 우리 인민들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뭐냐면 경제적 소위 그 역량이 국부 자체가 커지기 전에 그런 식의 흉내를 냈다가는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때는 아버지나 그 김정일 시대나 김일성 시대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이번 헌법에서 김일성주의나 김정일주의를 빼버렸습니다.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소위 그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가 자기네들의 통치 이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식으로 그걸 바꿔쳤는데 네. 나는 그걸 보면서 인민대중이라는 네 글자는 결국 더 줄이면 김정은이다. 김정은 제일주의다. 우회로를 통해서 뭔가 단어를 만든 것 같은데. 글쎄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빼고 네. 김정은으로 넣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렇죠. 일단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 하면 그 식은 인민대중이라는 네 글자지만 뒤집으면은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다는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 헌법 개정 전에 2월 말에 2월 26일인가 끝난 그 9차 당대회 네. 그때 보니까 그 회의에 당대회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심장 쪽에 차요. 이쪽에 차는 게 심장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아, 배지 하나씩. 김일성 배지. 네네. 처음에는 김정일 때는 김일성 배지만 그랬죠. 있었지. 네네. 근데 김정일이가 이제 그 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배지를 그 한 군데다 두 사진을 두 개를 넣어가지고 네. 좀 길쭉한 걸 달고 다녔었는데 네. 이번에 그걸 다 뗐어요. 아, 그리고 김정은 배지를 달고 전부 그 당대회 참가한 사람들이 그걸 김정은 배지를 달고 앉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정은 제일주의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헌법에서는 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이름을 바꿨지만은 네. 내용상으로는 그게 김정은의 소위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네.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시킨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우상화도 필요하고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위해서
앞으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김주애를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조치를 할 것 같아요. 그 사실 김주애가 그 화성 그때 17호였나요? 처음으로 그 한 9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를 ICBM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9살 1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여자애를 첫 공개 석상이 ICBM을 만드는 그 공장에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일에 참여했던 노 장군들이 두 손으로 맞아요. 고마워 악수를 네.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이게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네, 밑그림. 뭐냐면 박택동이 일찍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맞지. 네네. 유명한 말이죠. 5.16 네. 군사 쿠데타도 결국 군인들이 해서 권력을 잡았고 전두환도 5.18 그 광주 시민 학살이라는 그런 무자비한 그 행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그 이 만고불변의 네네. 그 진리 앞에서 네. 나이는 어리지만은 혹시라도 김정은 입장에서 내가 이게 몸이 지금 뚱뚱해가지고 145kg라던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 노 장군들이 우리 주애를 최고 상징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자로 모신다면은 나머지 무슨 뭐 정치판에 정치 구원이 됐건 네네. 민간인 차원의 민간인들이 어쩌겠어. 그러니까 군인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자리로만 데리고 다녔었어요. 네네. 뭐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데 데리고 가지를 않나. 네네. ICBM 그 공장에 데리고 가지를 않나. 그다음에 또 무슨 그 군함 뭐 진수식에 데리고 가지를 않나. 네, 주로 군사적인 네, 활동, 군사적인 그 이 의미가 있는 군사적인 현장에만 데리고 다니면서 노 장군들하고 자꾸 가까워지도록 만드는데 네. 그게 김주애로 권력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잘 그 보필을 하라. 네. 그리고 인민들한테도 이제 얘는 군 쪽에서 지금 그 떠받드는 사람이니까 딴 생각하지 마.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장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줄기를 이어가면 김정은이 어쨌든 2018년 19년에 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어쨌든 그 이후의 상황이 너무 급변했고 특히 이제 윤석열이라는 3년을 지났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헌법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렇죠. 판단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 후계까지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 어린 딸아이를 ICBM 앞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네요. 역설적으로. 네. 반증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법을 제정할 좋은 건 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네. 북한에서 군인들을 한 10,000명 이상 지금 그 보내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있죠. 네, 아직도 있고 14,000명 정도. 자기네들 공식 발표로 처음엔 200여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그 참전 기념관인가 만들었는데 2,300명이 전사한 걸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 우리 국정원 쪽에서는 한 4,000명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하던데 여간 그 대가로 가서 이제 전사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그나마 좀 뭐가 말하자면 생필품이 들어오거나 네. 뭐 또 그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동자를 수입해주거나 북한 노동자를 받아주거나 하는 식으로 네네. 해서 숨통을 틔워준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동아줄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나가서 몸으로 때우고 돈을 벌어온 걸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 뭐 공장도 짓고 네네. 그다음에 새 집도 짓고 그런데 마치 그 우리나라가 6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그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 5억 달러 받고 그 미국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미국한테 돈 꿔달라고 그러니까 담보도 없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꿔주느냐. 일본에서 돈 얻어서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한일회담을 서둘렀던 거거든.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64년 월남전쟁 터졌을 때 군대 파병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파병한 대가로 미국에서 달러 받아서 그걸로 좀 고속도로 놓고 뭐 이랬던 것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도 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발전했던 그 모델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김정은의 여러 가지 그냥 제스처나 이런 조치들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좀 강력하게 그립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안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만. 완전히 안정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그렇죠. 네. 말하자면 바깥 바람이 들어오면 특히 남쪽에서 무슨 바람이 들어오면은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을 쌓고 네. 사상 문화적인 장벽을 쌓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진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그나마 뭐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장 5월 14일, 15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핵심은 헌법 개정이 이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를 우린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거지? 그래서 북미 대화는 또 가능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미중 정상회담은 처음에는 금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기로 2박 3일 하기로 했었는데 저쪽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네네.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5월 14, 15일로 연기를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중국 쪽에서 상당히 거의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좀 아이러니컬한 거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란과 중국의 관계가 괜찮고 또 러시아와 이란도 관계도 괜찮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데 네.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지면서 반면에 지금 미국의 국제 정치 영향력을 좀 쇠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나토 국가들을 왜 파병을 안 해주느냐 하는데 전부 다 영국이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우리는 안 간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나토라는 이 군사 동맹의 맹주가 미국인데 그렇죠. 거기 밑에 들어가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 딴소리를 합니까? 허람을 하는 거지. 네.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미국의 발언권이 떨어지고 미국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뭐 끝나기 전에 회담이 될지 또는 미중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어떤 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최근부터는 중국 쪽에서도 회담하자 해서 고위급 물밑 접촉을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합의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인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벌써 이제 이 주말에 방송이 되면은 네. 그저 한 4, 5일 보면 회담이 열리는데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하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중국의 영향력은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네. 그런 것에서 우리 한국 외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앞으로도 한미동맹 타령만 하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인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비인도적인 처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SNS에서 비판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란에 특사를 보내고 이란 외무장관 우리 외무장관이 네. 통화를 하도록 하면서 그렇죠. 이란과의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가는 마당에 이란과 별도의 지금 채널을 구축한다는 게 이게 미국과의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건 나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이것도 왜냐하면 굉장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한국의 국력이 GDP 면에서는 한 10위권이지만은 군사적으로는 5번째고 네. 무기 수출면에서는 4번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한미동맹의 뭐 너울 속에서 큰형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따라다닐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네. 비유한다면은 뭐 초등학생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자식도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뭐 고역은 안 하지만은 네. 뭐 적당하게 무슨 뭐 이 부모 모시면 되는 거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독립해야죠. 네.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네, 네.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더 훨씬 많아졌으니까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그런 식으로 우리 외교도 이제 이만큼 몸집이 커졌으면은 좀 말하자면 강대국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중진국 이상의 중소국이라고 할까 중진국 이상의 네. 어떤 이 자존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또 네.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상당한 정도 발전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미자는 깔아놨으니까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위상에 올라갈 중국과의 관계를 미리 좀 잘 다져놓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외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내칠 수는 없습니다. 네, 핵적으로. 네. 핵적으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안보 면에서는 아직은 있으니까 절대적이죠. 또 특히 네, 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적당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대미 굴종적인 외교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질문을 드린 게 사실은 작년 에이펙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당시 시점에 내년 4월쯤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제 북한 쪽 얘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쯤은 또 트럼프가 이 근처에 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김정은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심증을 굳게 하는 게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왕이 부장이 좀 평양 가서 이번에 왜 갔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왕이가 굳이 평양을 한 7년 만에 간 걸까 아니면은 뭐 시진핑의 방북 때문에 간 걸까 어떠셨어요 그때? 그게 두 가지 다 있을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9월 3일 날 전승절 기념 행사에 천안문 성례 그야말로 좌청룡 500회처럼 시진핑 왼쪽에 서가지고 네. 좋게 말해서는 시진핑보다 푸틴보다 더 대접받은 거예요. 원래 왼쪽이 상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네네.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잖아. 네. 좌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중국이 대국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북한을 계속 자기네 영향권 안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려면은 체면은 채워줘야지. 그래서 답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답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답방을 하려면 이제 의뢰 지금 북한을 방문하는 큰 나라 국가들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선물을. 북한은 빈손으로 가도 돼요. 네. 과거에 김일성 때도 그랬었어요. 네, 항상 네. 빈손으로 가는데 큰 나라가 오면 뭘 가지고 와야 돼. 네.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부장이. 리스트를 꺼내봐.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했겠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지금 이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있는가.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것도 이제 탐색도 하고 또 만약 조금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네.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렇죠.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마치 육자회담 당시처럼. 네. 그런 것을 다 챙기러 왔다고 봐요. 그렇군요. 원래는 그게 이란 전쟁 때문에 늦어서 그런데 2월 달인가 나온 얘기인데 북한 갔다가 여기 오기로 돼 있었어요. 북한 갔다가 북한 갔다가요? 아니 왕이가 왕이 북한에 갔다가 네네. 베이징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 네네네.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취지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가 보였던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 그다음에 아주 큰 일을 벌일 것처럼 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뒤집어 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쉽게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가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남측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 국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요한 그 김정은의 스피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연설들을 보면은 트럼프와의 기억은 나쁘지 않다. 미국과의 어떤 협상 여지를 두고 있어서 만나긴 만날 것 같아. 그런데 조건이 뭐지? 조건이 맞아야지. 네. 하노이 때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더 나가기는 힘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네. 그때 에이펙 때 얘기지만은 작년 10월입니까? 10월 말이었나? 9월 말이었나? 장관 에이펙에 오면서 에이펙 10월 말. 네. 에이펙에 이제 오기 전에 네네. 말레이시아에서 또 네네네. 일본으로 갔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자기를 만난다면은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맞아요. 제재를 네네. 해제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이제 카드를 던졌는데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였죠. 왜냐?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제재 해제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나오라고 하면 그럼 그때 난 여러 그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기를 네. 김정은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은 무엇을 약속하면 나오겠는가? 네.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합의했던 북미 관계 개선. 그 말만 했지 하나도 시행이 안 됐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꾼다고 해놓고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꿔버렸단 말이야.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약속한 거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6.12 싱가포르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것 중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먼저 약속을 하라. 예를 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미국 의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은 그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네.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것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결심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락사무소는 그걸 지금 수십 년째 연락사무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글쎄 연락사무소를 네. 맞아 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되면 정상회담 후 1개월 이내 연락사무소 개설을 확실히 보장한다 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되면은 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그만큼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네. 연락사무소 개설 얘기를 하면서 무슨 핵 문제를 핑계대고 무슨 위협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네. 바로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면은 한 2시간 걸릴려나? 평양까지 1시간 정도 걸리죠. 네. 가까워서. 네네. 바로 평양 올 수도 있고 김정은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공들여서 그 개발하는 간마반도 그 원산 관광단지 그쪽에. 네. 거기 그 활주로를 전보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정도 길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상당한 의도가 있는 행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비록 굳이 대형 그 전보기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원산 갈마반도로 갈 수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것도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에펙 때 얘기했던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담 때 합의했던 동북아계 개선 그게 1차적 조치로서 그 연락사무소 개설을 한 달 이내에 하자. 어느 정도 사인이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걸 막 그 사전에 문서로 뭐 서약서까지 쓸 수는 없지만은 문서로는 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 보장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게 국제적으로도 말하자면 그 보장이 되는 뭐 중국 같은 데서 그걸 뭐 중간에서 뭔가 밀어준다든지 네네. 네. 이런 정도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옆에 베이징에 와서 뭐 그 트럼프가 뭐 또 만나자고 해봐야 김정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통미봉남. 아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통미봉남이 네. 길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이 저렇게 그 물리적인 장벽을 쌓고 있고 사상문화적인 장벽을 쌓으면서 처음에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그러더니 그 다 빼고 이제 두 국가만 남았는데 네.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두 국가예요. 뭐 유엔 동시가입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네. 91년 9월 달에 이미 유엔 동시가입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91년 9월 달에 동시가입을 하고 유엔에 거의 가입 신청서를 내서 가입을 하고 그해 연말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서명 당사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영묵 이게 국호를 써가면서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네. 국가 대 국가 관계로 합의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국가였는데 지금 뭐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마당에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92국가가 아니었던 것처럼 무슨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자꾸 때를 쓰는 것은 우리가 두 국가를 인정하자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지. 그다음에 네, 또 최근에 정동영 장관이 무슨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도 조선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가 났더만.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명칭 가지고 논란이 아유. 있었는데 무의미한 건가요? 그나마 하여튼 남북 간에 저희 한국과 조선 사이에 한조 간에 조한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아니고 계속 북한은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얘기는 남한의 북쪽이라는 얘기, 남한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네, 네, 네. 또 북쪽에서는 남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북한의 남쪽이 북한의 일부라는 뜻으로 남조선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남북 대화에서도 그 대화 과정에서도 북한이라면 싫어해요. 또 그들이 남조선이라면 우리도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해한 것이 뭐냐면 그냥 북측 남측 북측 남측 또는 평양 측 서울 측 이런 식으로 써왔었는데 내 회담할 때도 그랬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이 오래됐는데 북한이 저렇게 담을 쌓고 하는데 이미 지금 91년에 유엔에 가입해놓고 마치 두 국가 아닌 것처럼 무슨 뭐 계속 통일헌법 3조나 4조 핑계를 대고 뭐 북한은 계속 무슨 반국가 단체 내지는 네, 네. 무슨 뭐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식으로 고집 부려가지고 일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그 까막방에 들어갈 일인가 아니면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기정사실로 하고 뭐 필요하면은 합의서 할 때 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이미 썼으니까 네. 뭐 그 대표 무슨 뭐 이 정무원 총리 아무개 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있으면은 뭐 그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지만 그거 없이 이제 고집 부리면은 네.
근데 너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뭔가 어쨌든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또 정동영 장관도 약간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혼자 또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저렇게 막 헌법 개정하고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하니까 이쪽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약간 머쓱해진다고 할까? 약간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외로워 보인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무슨 뭐 이 자꾸 정동영 장관을 흔드는 세력이 내부적으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에서 바로 그 SNS로 도대체 왜 이런 구성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지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내부에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나는 그 편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차단. 나는 정동영 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수원시에서 주최하는 그 아시아 여자 축구 축구단 선수권대 네. 그 축구단이 오는 게 물론 상금의 결승전에서 1등을 하면은 상금이 100만 달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위가 선양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100만 달러인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동영 장관이 그동안에 쭉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는 또 그 9.19 군사분야 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문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낸 메시지가 네네. 이제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교전 중이라는 단어는 떨어졌지만 그동안 적대적인 이 국가의 적대적인 수세가 남아 있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적대적이라는 단어도 떨어진 거 보면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의 공로라고 나는 봐요. 네. 여자 축구단이 오는 것도 그다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사실은. 그럼요. 예, 축구단이 온다는 것 자체가. 잘해야 돼요. 이제 아마 이 응원단까지 오겠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아니 같이 그건 더 그럼요. 네네. 그 2002년 아시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응원단이 왔었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도 왔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0 몇 년인가 그 6년인가에도 인천 무슨 경기 대회 선수단이 왔었어요. 그걸 다 기억을 하시네요. 아니 저 응원단이. 네네. 이번에 응원단이 오면은 좋죠. 그래서 이게 북한도 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뭐 일종의 논쟁도 있을 것 같고 갈등도 있을 것 같고 저쪽에서 이재명과 정동영이 계속 뭐 야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계속 소위 말하는 생각이도 좀 그렇고 갈등까지는 아니고 네. 그 토론을 했겠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 얘기는 이렇게 나가는데 밑에 안보시장 얘기 이렇게 다른데 이거 우리가 믿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대통령하고 그 총일부 장관은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보실장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외교부 장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두루뭉실한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결론 못 내려갔는데 그런데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똑같은 메시지를 내보내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 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축구단도 보낸다고 봐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 축구단. 그래서 일이 되려면은 때마침 그 수원에서 그 대회가 열려주는 게 그것도 운빨이 좋은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 필연과 우연이 겹쳐서 역사는 또 달라지니까. 네. 올해 어쨌든 뭐 북미 대화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계속 주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지금 그동안에 작년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던가요? 작년 8월이었을 8월 25일인가 그렇지.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트럼프가 활짝 웃었잖아요. 네네.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얘기는 트럼프대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통미 먼저 해라. 지금 봉남을 풀려면 통미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로 이제 남북이 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미를 위해서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자꾸 설득하고 이런 선물 보따리를 챙겨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내 지금 난 그래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난 좀 외롭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외롭다. 물론 외로운 자리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뽑았으면은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하는 말을 뒤집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장관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내 안타까워하셨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중순 시진핑 주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한반도 혹은 북한 문제가 언급될 겁니다. 올해 어떤 파고가 있을지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 여러분들 좀 함께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